은행에서 현금을 찾으러 갈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창구 앞에 서서 돈을 인출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하고 괜히 신경이 쓰이셨던 적 말입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도 오랜 세무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대부분이 이런 불안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78세 김옥분 할머니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세무사님,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인데 은행에서 몇백만 원만 찾아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식들한테 피해 갈까봐 잠도 안 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는데도 괜히 찜찜해서 한참을 망설이시는 분들.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자식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감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현금을 찾는 대신 굳이 카드를 쓰거나 꼭 필요한 돈도 통장에서 꺼내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움직였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불안감의 뿌리는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우리 통장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는 오해, 그리고 현금을 조금이라도 인출하면 바로 조사받는다는 잘못된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이 입소문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감시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라는 걸 아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82세 이광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사님, 현금을 찾을 때마다 은행 직원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어르신의 마음속 불안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지킬 뿐 누구 한 사람을 특별히 감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이 있을 뿐이에요. 그건 범죄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처럼 오해가 쌓여서 불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불안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처럼 밤잠을 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 편히 생활비를 인출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번 돈을 불안 없이 당당하게,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 그렇다면 국세청은 정말 우리 돈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눈의 원리, 즉 국세청이 우리 금융정보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불안이 사라지고 제가 알려드릴 현금 인출의 황금률을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통장에서 국세청까지 그 길의 진짜 구조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국세청은 어떻게 우리 통장 속 현금 흐름을 아는 걸까? 사람들은 막연히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불안감이 아니라 이해가 남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그 정보는 바로 은행의 전산망에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자동 전달됩니다. FIU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마치 모든 강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지류를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금융정보도 FIU를 거쳐 국세청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두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이 보고하는 단계, 두 번째는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은행은 하루 동안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이 넘는 현금 입금이나 출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를 FIU에 보냅니다. 이게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즉 고액 거래는 자동으로 찍힌다는 시스템이에요. 은행 직원이 몰래 숨길 수도 없고 고객이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불가능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알아서 기록하고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같은 날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고 우리은행에서 또 900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1,800만 원을 인출했으니 당연히 보고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제도는 은행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 은행에서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동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현금 인출의 첫 번째 환급률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금과 출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900만 원을 입금하고 900만 원을 출금해도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즉, 입출금 합계 1,800만 원이 아니라 입금 900만 원, 출금 900만 원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ATM에서 조금 뽑고 창구에서 또 뽑으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ATM이든 창구든 한 은행에서 하루 총 인출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 보고됩니다. 즉, 방법이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보고 제도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을 때만 해당됩니다. 계좌이체나 수표 거래는 별도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FIU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뽑아도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 그때는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 거래가 그 순간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유를 묻는 거구나. 맞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법적 의무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보고해야 할 거래를 놓치거나 일부러 숨기면 직원 자신이 처벌받습니다. 은행 전체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고객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래 정보가 FIU에 전달되면 FIU는 그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검찰, 국세청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FIU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해 불법 자금이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수만 건의 세무조사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FIU 정보를 이용해 추징한 세금이 10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죠.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국세청은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법의 구조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제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의심거래로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숨은 함정, 의심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나는 괜찮겠네. 1천만 원 넘지 않게만 인출하면 되는 거잖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액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봅니다. 즉, 1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도 수상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고 부르죠.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다가 이건 조금 이상한데? 하고 느끼면 FIU에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대 박순자 할머니는 생활비와 손주 용돈을 따로 관리하시기 위해 매일 900만 원씩 인출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999만 원 밑으로만 말이죠. 나는 법 안에서만 행동하는 거야 하며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현금 인출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조사 필요성이 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 전산망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빈도와 패턴을 함께 분석합니다. 매일같이 90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인출한다면 누가 봐도 일부러 1천만 원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쪼개기 인출이라 불리며 명백한 의심거래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은행 직원은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FIU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의심거래는 금액이 적더라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0만 원씩 뽑지만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의 연령, 직업, 소득 수준, 그리고 거래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즉, 같은 900만 원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출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5세 이만수 어르신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신이 모아둔 현금을 조금씩 나눠 자녀에게 직접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900만 원씩 인출해 현금으로 손에 쥐어주셨죠. 결국 한 달도 안 되어 국세청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건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당한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보고를 안 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과태료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허위 보고를 하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의심되는 거래를 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설마 나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그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거야?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려 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고 국세청의 오해 없이 현금을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 즉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3가지 황금률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아까 말씀드린 고액 현금 거래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은행에서 1천만 원이 넘지 않게 인출하되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인출 주기를 줄이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는 것. 이 3가지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 불필요한 의심도, 불안도,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귀찮더라도 알고 하면 마음이 편하다.
이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황금률은 아주 간단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 핵심 비법입니다. 바로 한 은행에 돈을 몰지 말고 여러 은행에 나누어 인출하라. 이 말이 단순한 장고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똑똑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이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준은 한 은행에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 달에 병원비나 생활비로 2천만 원 정도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 하나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2천만 원 찾자. 그 순간 여러분의 거래 내역은 FIU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에 바로 포착됩니다.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 본 결과 이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에서 900만 원, 우리은행에서 900만 원, 그리고 농협에서 2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인출하는 겁니다. 이 경우 각 은행에서의 인출액은 모두 1천만 원 미만이므로 FIU의 자동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도 있는데 은행 세 군데를 어떻게 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에 서류 요청을 받고 은행 거래 내역을 소명하고 세무서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는 그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의 수고는 오히려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 박금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매달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냥 자식 도와주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소명해 주세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하셨죠. 평생 정직하게 모은 돈인데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다고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인출해 보세요. 한 곳에서 1천만 원을 넘기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무사님, 다리도 아프고 은행 세 군데를 어떻게 돌아다녀요? 하지만 결국 시도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 서류 달라는 전화가 끊기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은행 가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달 분산 인출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더 이상 국세청에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한 번의 편함이 평생의 불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인출하지 않기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조용한 분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은행 세 곳만 적절히 활용해도 불필요한 시선과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은행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현금 예약 인출을 지원하니까 창구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쓰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걱정 때문에 지갑을 닫고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못 건네는 인생, 그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의 수고로 불안을 지우고 스스로의 돈을 당당하게 쓸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자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빈도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인출하라. 매일 조금씩 뽑는 습관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황금률로 넘어가 봅시다. 자주 뽑지 말고 정해진 날에 규칙적으로 인출하라.
이건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소액 인출이 오히려 국세청의 의심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뽑았으니까 괜찮아요. 한 번에 큰 돈을 찾으면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또는 이틀 간격으로 반복되는 현금 인출 패턴은 비정상 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현금을 찾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김영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장 보러 가시기 전에 은행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셨어요. 그날 필요한 재료비만 딱 찾았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현금 인출이 너무 잦으신데 혹시 큰 거래 있으세요? 며칠 뒤엔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최근 현금 인출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억울하셨죠. 난 그냥 반찬 재료 사려고 매일 조금씩 뽑은 건데.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숫자와 패턴으로만 판단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출,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뽑지 마시고요. 한 번에 1, 2주일치 필요한 금액을 정해진 요일에만 인출하세요. 처음엔 그럼 너무 많아서 불안해요 하셨지만 곧 익숙해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전 10시. 그 시간만 되면 시장 보기 전에 딱 한 번 인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상 거래 알림도 사라졌고 국세청의 문의도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이제 장사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돈 쓸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우리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 건강을 유지하듯 우리의 금융생활도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될 때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즉, 예측 가능한 규칙성. 이 핵심이에요. 갑자기 불규칙하게 인출하거나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 위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격주에 한 번. 그 일정만 잘 정해두면 은행 직원도 이건 정기적인 생활비 출금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매달 1일 혹은 15일. 그날을 생활비 인출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한 번에 800만 원 혹은 900만 원 정도를 인출해두고 그 돈으로 병원비, 장보기, 손주 용돈까지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출 횟수는 줄지만 사용의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은행 시스템에서 여러분의 거래 패턴이 안정적으로 인식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인출 시 반드시 용도 메모를 남기세요. 은행 창구에서 이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겁니다. 혹은 병원비로 쓸 예정입니다. 라고 한마디 남기면 그 메모가 내부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혹시 소명 요청이 와도 이미 용도 확인이 된 거래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원칙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세무조사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의심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조금씩 뽑던 습관, 한 달 1, 2회로 줄이기, 인출 요일과 시간을 고정하기, 인출할 때 용도 한 줄 메모 남기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국세청이 여러분을 정상적인 거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황금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의 의심을 산 사례와 함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황금률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얼마나와 어떻게 자주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누가 얼마를 인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금액만 인출하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이나 은행은 단순히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서 합리적인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달 연금 100만 원을 받는 분이 한 달에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한다면 아무리 합법적인 돈이라 해도 은행 직원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분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현금이 나오지? 그 순간 그 거래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흐름구로 분류되고 FIU의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일부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두셨습니다. 그 돈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매달 500만 1천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 모은 돈인데 왜 조사까지 받아야 해? 이건 불법이 아니었지만 패턴상 비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정식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조사 대상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떳떳하게 자식들 도와줄 수 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소득 대비 합리적인 금액만 현금으로 인출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연금 200만 원을 받으신다면 100만 150만 원 정도 현금 인출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매달 700만 원, 900만 원씩 현금을 뽑는다면 그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출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금이나 병원비처럼 큰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병원 진료비 명세서 또는 현금 수입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이런 서류 하나가 세무조사를 막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주실 때 절대 현금으로 건네지 마세요. 계좌이체로 보내고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하라. 이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주는 게 전기죠. 하시지만 그 정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바뀌면 가족 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게 기록을 남기세요. 제가 도왔던 전계자 할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려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건네셨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처 불분명 현금 증여 의심.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죠. 결국 저는 계좌이체 기록과 자녀 통장 입금 내역을 새로 만들어 제출했고 그제야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아이고 세무사님, 다음부턴 그냥 계좌로 보내야겠어요. 그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이처럼 현금 거래는 투명함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쓰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시스템은 그것을 의심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보이는 흔적을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현금 인출의 3가지 황금률 꼭 기억하세요. 1. 한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 인출하지 말고 여러 은행으로 나누기. 2. 인출 빈도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에만 인출하기. 3. 내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맞는 합리적 금액만 인출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 여러분의 손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건 괜히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이 황금률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은 더 이상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평안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한 번의 상담이 수년간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법, 즉 증여와 상속의 실수 없는 절세 전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당당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 달에 45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둘이 한 집에서 사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비용, 병원비, 식사비 이것저것 합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제 이름은 정희숙, 올해 74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복지사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인복지센터를 다니며 어르신들을 돌봤죠. 늘 노년은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하던 제가 막상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니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열해 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반으로 잘린 듯했죠. 남편과 함께 웃던 식탁,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거실,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밥은 혼자 먹고 말은 혼자 하고 잠도 혼자 잤습니다.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자유가 고립이 되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건 70세를 넘기고 나서였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작년에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정 선생님, 앞으로는 무릎에 물이 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지내지 마세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세면대를 붙잡아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만약 지금 쓰러졌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새벽 2시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 윤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낯설고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딸은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똑똑하고 늘 옳은 말을 합니다. 엄마, 요양원엔 간호사도 있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대요. 안전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단어가 들렸어요. 관리. 그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정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라는 말, 정말 내 노년을 위해 준비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편한 노인이 되기 위한 준비일까?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흔들렸어요. 그 불빛이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괜찮냐고.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경제면에 요양원 평균 비용 월 350만 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고용할 때 썼던 돈은 450만 원. 도대체 노년의 안전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정말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나는 지금 안전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의 값을 치르고 있다. 그날부터 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함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제 노년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보니 돈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진 않더군요. 간병인이 곁에 있어도, 자식이 전화를 걸어도 그들의 마음은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함께 숨쉬는 온기였습니다. 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관계를 살 수는 없다는 걸. 돈으로 간병인을 부를 수는 있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부를 수는 없다는 걸요. 그때 저는 제 삶을 처음으로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노년은 뭘까? 요양원의 침대 위 안정감일까?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일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문제였어요.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보 50만 원을 쓰던 여자가 이제는 30만 원으로도 웃을 수 있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짜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정이가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서운함,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분노.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윤정이는 나를 걱정하는 거겠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몰라. 그 두 감정이 마음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윤정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일단 며칠만 우리 집에서 지내보세요. 같이 지내보면 요양원 갈지 말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결국 가방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만 넣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짐은 제가 들게요. 딸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제 방이 마련되어 있었죠.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건 내 공간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첫날 저녁 식사 때 모두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사위는 예의 바르고 손주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안에서는 자꾸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귀찮을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죠. 이튿날 아침, 윤정이는 출근을 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점심을 챙기려다 멈췄어요. 이건 딸의 냉장고야.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 결국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공기 속의 온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시험 기간이라서요. TV는 조금만 작게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TV를 아예 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집안의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조차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조용히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될까?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윤정이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양원 얘기는 언제 꺼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날 위해서라지만 결국 나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정아, 엄마 전주로 내려갈게. 왜요? 뭐가 불편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내 집이 좋아. 내 방식이 편해. 윤정이는 당황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불편했을 거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KTX를 타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들. 그 모든 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네 길을 가도 돼.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그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비쳐 있었고 창가의 화분들이 나를 맞아줬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윤정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이 이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첫 주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전주의 집은 변한 게 없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의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창가의 화분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집을 떠나 있었다기보다 삶의 중심을 잃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정말 위험해요. 간병인이라도 두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무릎이 불편하고 밤마다 불안이 밀려오니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 처음 한 달만 해보세요. 엄마가 불편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윤정이는 그렇게 말했죠. 첫 번째 간병인은 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해서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는데 식비를 조금만 더 올리시면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그 말에서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검소하시네요. 저도 사람인데요. 이렇게까지 아끼시면 제가 밥하는 맛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TV를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내면서도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결국 2주 만에 간병인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김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금세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같이 산책 좀 해요. 무릎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몇 주 후 이 일은 저랑 안 맞아요. 라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드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음도 돈도 버티지 못하겠구나. 간병인을 그만둔 다음 날 윤정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정아, 나 그냥 혼자 있을게. 간병인 없이도 괜찮아. 엄마 정말요?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번엔 요양원이라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또 요양원이구나.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요양원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얀 복도, 반짝이는 바닥, 직원들의 미소. 하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자 직원이 말했어요. 선생님, 아침 7시 기상입니다. 8시에 식사하시고 10시에 체조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숨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하루가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지는구나. 내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엔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반대편엔 치매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와 신음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의 요양원은 이상할 만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다음날 체조 시간이 되자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체조하러 나오셔야죠. 몸이 아파도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모두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나일 수 없구나.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 곳이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3일째 되는 날 가방을 쌌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기간이 안 끝났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택시 창문 너머로 요양원이 멀어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다시 내 삶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고 싶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나답게 살 방법을 찾아보자. 그 결심이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다고 느껴졌다. 누군가의 규칙이 아닌 내 리듬에 맞춘 공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따라왔다. 이제 정말 혼자다. 그 사실이 벽처럼 다가왔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간병인도 요양원도 자식의 집도 모두 실패했다. 남은 선택지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단지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남는 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메모장을 꺼내 썼다. 1. 안전하게 살 것. 2. 외롭지 않게 살 것. 3. 경제적으로 유지할 것. 그 세 줄이 내 새로운 삶의 설계도가 되었다. 먼저 안전이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어두운 복도, 높은 찬장. 모두 내게는 위험이었다. 그래서 스마트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딸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다. 처음엔 허무했다. 내가 이제 기계에게 생명을 맡기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안심이 됐다. 다음은 생활. 스마트 스피커를 설치했다. 불 꺼줘. TV 켜줘. 오늘 날씨 어때? 음성으로 대답이 돌아올 때마다 신기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싶었다. 75세의 손끝에서 기술과 연결되는 감각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기계는 내 말을 잘 듣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다. 외로움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여전히 괴로웠다. 국물 소리조차 공허했다. 그때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층에 사는 윤순자 씨를 만났다. 나보다 2살 많았다. 어머, 정 선생님. 요즘 혼자 계시죠? 네, 그냥 버텨요. 그 말에 순자 씨가 웃었다. 우리도 다 그래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싫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마주치면 짧은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날씨 좋네요. 무릎은 좀 어때요? 그렇게 단순한 대화가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다. 일주일쯤 지나 순자 씨가 제안을 했다. 우리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들 외롭다는데 한번 모여 볼래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 가슴이 뛰었다. 그래, 함께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5명이 모였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의 여자 5명.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다들 혼자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누군가는 말을 아꼈고 누군가는 자기 얘기를 쏟아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달랐다. 이 된장국 맛있다. 아, 이 반찬은 어디서 샀어요? 웃음이 나왔고 누군가는 눈물도 흘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느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구나. 그 후 우리는 규칙을 세웠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돌아가며 한 명이 밥을 준비한다. 나머지는 밑반찬이나 재료를 챙긴다. 밥값은 공동으로 계산한다. 첫 달엔 어설펐지만 점점 손발이 맞았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된장을 만들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 후로 또 하나의 습관이 생겼다. 매일 아침 단톡방에 인사를 남기는 것.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병원 가요? 그 메시지가 늦어지면 서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괜찮아요? 왜 답이 없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망이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여전히 작았고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무섭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규칙은 나를 묶었지만 이곳에서의 약속은 나를 살린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함께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저 누군가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묻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시간이 흘러 우리의 작은 모임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밥을 같이 먹는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하루를 챙기고 병원도 함께 다니고 가끔은 여행 계획도 세우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갈 때도 같이 가면 어때요? 혼자 가면 헷갈리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나이에 따라 점점 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누군가 진료를 받을 땐 나머지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셨어요? 약은 식후에 드시래요? 아니면 식전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서로의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습관이 우리의 의료비를 줄였습니다. 혼자일 때는 사소한 증상도 놓쳤지만 함께 있을 때는 서로가 거울이 되어줬습니다. 언니,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요. 오늘 약은 꼭 챙기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사고를 막기도 했죠. 그 다음은 경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비를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모두의 지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살 땐 식비만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었는데 공동 식사로 줄이니 2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는 건 단지 외로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부담을 나누는 거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밥만 같이 먹지 말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옛날 이야기 잘해요. 손주들한테 자주 들려줬거든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그거 해요. 요즘 아이들 그런 이야기 잘 안 듣잖아요. 그날 바로 우리는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을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교실, 월 2회, 참여비 5,000원. 첫날엔 아이 셋이 왔습니다. 손주 같은 얼굴들.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반쯤 아이들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후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어느새 이야기 교실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전국 할머니의 이야기 교실, 아이들에게 인기. 그 기사를 보고 윤정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걱정이 아닌 존경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수입표를 받습니다. 이야기 교실 월 20만 원, 공동식 생활비 절약 30만 원, 유튜브 광고 수입 15만 원, 총합 65만 원. 그 숫자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자부심이었습니다. 유튜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손녀가 내 일상을 찍어 올려보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찍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영상 좋아해요. 처음엔 카메라 앞이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입니다. 오늘은 혼자 밥을 안 먹는 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게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100회를 넘기지 못했지만 댓글 한 줄이 달렸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 힘이 나요. 그 한 줄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 영상 잘 봤어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되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그고,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각자의 재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지라는 걸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정호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전화 단톡방엔 인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무릎 괜찮아요? 이 몇 줄의 문자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하루를 엽니다. 누군가 답이 없으면 즉시 전화가 옵니다. 언니, 괜찮아요? 왜 연락이 없어요? 단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삶을 지켜주는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점심엔 누군가의 집으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전을 부칩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 내일은 내가 해볼게요. 그 웃음소리와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혼자일 때는 조용했던 부엌이 이제는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후엔 각자의 작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 교실을 열고 순자 씨는 바느질 강좌를 합니다. 손재주 좋은 분은 손가방을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합니다. 그 수입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손으로 삶을 유지한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고추장이라 그런지 더 맛있네. 이런 소소한 말이 우리에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살 땐 매달 80만 원이 넘던 지출이 이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비는 공동으로 나누고 공과금도 균등하게 부담하니 부담이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노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나누고, 아플 때는 함께 병원에 가주고,
필요한 물건은 같이 사서 나눴습니다. 건강도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니 식습관이 규칙적이 되었고 산책도 함께하니 운동량이 늘었습니다. 병원을 함께 다니며 초기 질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됐네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덜 외로워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는 걸 나는 75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저녁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한국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시니어 코하우징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이런 모델이 정착됐고 덴마크와 미국에서는 노년층의 40%가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고독사는 30% 이상 줄고 의료비는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함께일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세계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의 도움도 아닌 함께 사는 용기가 진짜 노후의 답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외로움 속에서 버티고 계신가요? 밤마다 나 혼자 살아도 될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언니,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따뜻합니다.